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캘리그라피 강의를 진행하게 된 캘리그라퍼 성은아입니다. 어떠한 커리큘럼으로 캘리그라피 수업이 진행되는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커리큘럼은 총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캘리그라피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어느 분야든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금방 한계를 느끼게 되시겠죠? 저와 함께 재미있게 캘리그라피 수업을 하면서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2단계는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캘리그라피를 응용해 보는 시간입니다. 실제 사용되어지고 있는 캘리그라피 작품을 함께 연습해 봄으로써 잘 쓴 글씨와 오류가 있는 글씨 등을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캘리그라피 실전 시간입니다. 앞선 두 과정에서는 이미 쓰여진 글씨를 연습해 보는 과정을 가졌다면 마지막 캘리그라피 실전 시간에는 내가 조금 더 감각적인 글씨를 창조해 볼 수 있도록 연습하는 최종 단계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고 꾸준히 연습하신다면 너무 어려운 과정은 아니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커리큘럼 소개를 마치고 먼저 오늘 첫 수업인 제1강 캘리그라피란 무엇인지 캘리그라피 재료 이야기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나와 있는 캘리그라피란 의미는 글씨나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을 말합니다. 캘리그라피의 어원은 그리스어인 칼리그라피아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칼리란 미, 즉 아름다움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라피아란 쓰다, 서풍, 화법, 기록법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캘리그라피의 어원을 일일이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캘리그라피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다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서예 또한 영어로 번역을 하면 캘리그라피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서예가 캘리그라피라니 좀 낯설어 하실 텐데요. 마찬가지로 서예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글자, 글씨를 말하는 것이고요. 예술을 뜻합니다. 즉, 글씨 예술, 글자 예술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네요. 서예는 문자를 소재로 하는 조형 예술이라고 말을 하죠. 요즘 캘리그라퍼들은 서예와 캘리그라피가 전혀 다른 분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각 명사의 어원과 해석에서 알 수 있듯이 캘리그라피와 서예는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다만 다른 것은 그 글씨를 쓸 때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와 글씨를 연습하는 재료, 그 다음에 나중에 후에 그 응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캘리그라피의 조금 방향이 다른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앞으로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이런 것에 대한 강의를 충분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지금은 가볍게 캘리그라피와 내가 생각하는 서예가 전혀 다른 분야는 아니구나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캘리그라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캘리그라피 작품이 정확히 어떤 것을 뜻하는지 생각하시기 어려우실 텐데요. 요즘 캘리그라퍼들은 먹그림을 주로 완성을 해서 캘리그라피라고 밑에 자기 이름을 사인하는 정도로 작품을 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주객이 전도되어서 순수한 글자, 문자를 매개로 하는 캘리그라피 작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조금 디자인적인 요소가 가미된 일러스트 작품에 글씨를 첨가했다는 정도로만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러한 글씨를 쓰시면서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캘리그라피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캘리그라피란 문자를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글씨를 쓸 수 있는 매력적이고 감각적인 감각 손글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캘리그라피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감이 잡히시나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글씨를 쓰시다 보면 점점 자신만의 캘리그라피란 정의가 내려지실 것 같으니 앞으로 24강 동안 저와 함께 천천히 캘리그라피의 세계로 빠져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캘리그라피의 어원과 개념을 알아보았다면 지금은 저와 함께 캘리그라피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화면을 보시면 익숙한 재료도 있고 전혀 처음 본 낯선 재료도 있으실 텐데요. 먼저 붓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캘리그라피를 가장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붓을 과연 내가 구매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실 텐데요.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나에게 가장 잘 맞고 쓰기 편한 붓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화방에 가서 캘리그라피를 쓰기 위해서 붓을 찾는다고 말하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붓을 구매하실 때는 붓털의 종류에 따라서 붓의 이름이 겸호필이라든지 장봉, 단봉 등 너무 어지럽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거는 초급자에서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붓을 테스트해보고 이 정도 크기와 이 정도 길이면 나에게 알맞겠다라고 하시는 붓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가 단어 연습과 캘리그라피 기초 연습을 하기 위해 총 2가지 붓을 준비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천천히 준비하셔서 붓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붓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붓의 털이나 동물의 종류가 아닌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붓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붓을 처음 구매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붓을 한번 씻으셔야 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붓에 보시면은 악교라고 해서 악교가 묻어 있기 때문에 그 끈끈한 액을 먼저 씻어 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붓을 깨끗하게 씻을 거라고 뜨거운 물에다가 헹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서의 붓 자체에는 탄성이 들어가 있는데 그 탄성이 사라져서 다음에 사용하셨을 때 붓이 잘 나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게 되는데요. 두 분이 같이 붓을 사셨는데 왜 옆 친구의 붓은 잘 써지고 내 붓은 이렇게 잘 안 나가느냐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붓 관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붓 관리는 붓을 먼저 사용하실 때 구매하셔서 붓을 흐르는 깨끗한 물에 먼저 헹궈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글씨를 쓰고 글씨를 다 쓴 후에는 다시 깨끗한 물에 씻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세워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정상 붓을 걸 곳이 없다. 그러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렇게 왼쪽 화면에 보이듯이 붓을 이렇게 세워두시면 되고요. 가장 안 좋은 붓 보관법은 붓말이라든지 붓 뚜껑을 닫아두시면 붓에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곰팡이가 쓰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것은 주의하셔서 붓을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붓은 가격이나 동물의 털의 종류가 아닌 내가 글씨를 쓸 때 마음에 들고 손에 맞는 붓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붓은 뜨거운 물에 씻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붓끝은 항상 뾰족하게 모은 후에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먹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캘리그라피를 쓸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먹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꼭 검은 먹으로 작업할 필요는 없고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부분은 색이 있는 동양화 물감 등을 이용하셔서 포인트를 주면 재미있는 캘리그라피 작품이 완성되겠죠. 먹 또한 앞에 말씀드린 붓과 마찬가지로 전문 화방에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 앞에 문구점에서 먹을 구매하시게 되면 먹의 입자가 너무 굵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글씨를 나타낼 수 없다든지 아니면은 마찬가지로 악교기가 많이 들어있어 글씨가 좀 깨끗하게 나오지 않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신데요. 먹도 붓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를 한번 사용해 보시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먹을 찾으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먹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먹을 액체화시킨 먹물을 사용하여도 무방하고요. 입자가 곱고 악육기가 많지 않는 먹물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먹 위에 동양화 물감 등 색을 사용하여 글자에 포인트를 주어 캘리그라피 작품을 다채롭게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종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인 화선지에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화선지는 먹이 스미고 번지고 하는 데에 장점이 있어서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글씨를 나타내는데 아주 큰 장점을 갖고 있는 종이죠. 여러분들 혹시 초등학교 때 화선지를 만져보신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화선지를 쓰실 때 까끌까끌한 부분에 써야 될까요? 미끌미끌한 부분에 써야 될까요? 정답은 미끌미끌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까끌까끌한 부분도 틀린 답은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부드럽고 깨끗한 글씨를 쓰고 싶을 때는 미끌미끌한 부분에 종이에 글씨를 쓰시면 되고요. 내가 조금 강하고 힘 있는 글씨를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까끌까끌한 부분에 쓰셔도 괜찮아요. 상황에 따라서 종이의 선택은 개인의 자유이니 여러 가지 종이를 경험해 보시고 이 종이는 어떠한 장점이 있구나. 내가 이런 글씨를 쓸 때는 이런 종이를 선택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많이 경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이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글씨의 속도나 먹의 농담 등이 다른 종이류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나는 화선지를 기본으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캘리그라피 초심자는 연습용 화선지가 적절합니다. 화선지의 연습함과 동시에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 지류에도 작업하면서 종이의 특징을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필수 재료인 붓, 먹, 화선지 외에 다른 걸로 대체 가능한 부재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기본적인 재료만 적어 놓았지만 혹시 작업을 하실 때 나는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건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시니 차후에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접시는 저는 작은 벼루를 준비하였는데 댁에서 작업을 하실 때 굳이 벼루가 없으시다면 작은 접시를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글씨를 쓰다 보면 붓을 혹 벼루에 걸쳐 놓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접시가 넘어가지 않도록 조금 무게감 있는 접시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서진이라는 게 낯설게 느껴지시죠? 문진이라고도 부르는 그 화선지를 누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2강부터 실기에 돌입하면은 실물 그림을 보여드릴 예정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서진도 마찬가지로 종이를 누를 힘만 있는 것이라면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으세요. 다음은 멍석이라는 건데요. 멍석이라 그러니까 속담 하나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하던 짓도 멍석 깔아주면 안 한다라는 말이 있죠. 바로 거기에 나오는 그 멍석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조상들은 글씨를 쓰기 전에 먹을 갈고 멍석을 깔아서 그 위에 화선지를 두고 마음을 가다듬어 글씨를 쓸 준비를 했습니다. 멍석을 굳이 까는 이유는 화선지가 얇기 때문에 먹물을 묻혀 글씨를 쓰다 보면은 그 화선지를 뚫고 먹물이 바닥에 묻어나게 됩니다. 그 멍석을 깔게 되면 그것을 방지해 주기도 하고 또 바닥이 울퉁불퉁하거나 무엇이 있기 때문에 멍석으로 정리를 해준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멍석은 따로 구매하셔도 되고 만약 멍석이 없다면 집에 있는 좀 두꺼운 담요라든지 아니면은 겨울에 쓰는 무릎 담요도 괜찮고요.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신문지를 조금 도톰하게 이용을 해서 깔아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초안 작업 노트라고 적어 있죠. 초안 작업 노트라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우리가 캘리그라피 작업을 하게 되면 무작정 화선지에 붓을 먼저 갖다 대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빈 여백이 남는 A4 용지 같은 데다가 대충 연필로 끄적이면서 어떤 내용을 쓰지? 이 정도로 준비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초안 작업 노트라고 해서 작은 노트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쓸 내용의 구체적인 초안을 연필이나 붓펜 등으로 먼저 잡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화선지에 옮겨서 작업을 하는데요. 초안 작업 노트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글씨 스타일이 어떤지 순서대로 이런 작업을 할 때 나는 이런 스타일로 작업을 했구나 라는 등 자신의 작업 스타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조금 부재료를 대체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초안 작업 노트는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붓펜이 있는데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붓으로 작업을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오히려 작은 글씨를 쓸 때가 많이 필요하죠. 청첩장에 내용을 쓴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내 이름을 쓸 일이 많이 생기면 그럴 때는 휴대용 붓펜을 가지고 다니면서 글씨를 쓰면 됩니다. 우리는 나중에 캘리그라피 작품 시간에 들어가면은 붓펜을 활용한 작업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다음에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다양한 동량화 물감입니다. 캘리그라피 작업을 하고 배접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만약에 플러스펜이라든지 조금 수성액기가 있는 물감 종류는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과 악효가 조금 섞여 있는 동량화 물감을 이용해서 먹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너무 전체적으로 동량화 물감으로 작업을 하면 오히려 지저분한 느낌이 들지만 먹으로 작업을 해서 사이사이 동량화 물감으로 포인트를 준다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붓거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작업을 하고 붓을 씻은 후에 붓을 걸어 놓지 않으면 혹시나 바람이 통하지 않아서 붓이 상하는 수가 생기기도 하고요. 붓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붓거리를 준비하실 수 있으시면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연적이란 붓을 우리가 먹을 쓰면 먹이 점점 증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수시로 물을 채워서 먹의 농도를 맞출 수 있는 걸 뜻하고요. 굳이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집에 있는 다른 물건으로 대체 가능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화구통 등인데요. 화구통은 캘리그라피를 한 자리에서 항상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옮겨 다녀야 될 때 모든 재료를 넣을 수 있는 걸 뜻합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실기 수업이 진행되고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릴 예정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로써 제1강 마음을 담은 손글씨 캘리그라피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좋은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물론 실기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준비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충 단계를 무시하고 진행을 하게 된다면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 정상에 도착하는 시간이 다른 안타까운 결과를 나타내게 되겠죠. 앞으로 수업이 진행될 때 오늘 알아본 캘리그라피 기초 단계를 잊지 않으시고 작업을 하신다면 보다 나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 진행될 제2강 캘리와 놀자 붓을 활용한 사원 표현 연습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실기 수업이 진행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재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선택하셔서 캘리그라피의 매력을 함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